오늘 이 시간 배운철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도 6만 5천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고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방향성을 만들지 못한 건데요. 지난주의 시장은 호재도 악재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7월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네. 결국 6만 5천 달러 선을 뚫지 못하고 또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 8월은 또 어떤 흐름일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월요일 6만 5천 달러 선을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서 또 31일 금요일에도 빠지면서 현재 6만 3,6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마지막 주에 좋은 분위기에서 6만 5천 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들이고요. 7월은 월간 기준으로는 약 7%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와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또 거기에 미국 이란 전쟁도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다시 합의하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며 다음 이벤트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 포지션으로만 보게 되면 과매도 상태이고 순매수가 좀 우위인 상황인데 매수 강도는 조금 제한적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박스권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만의 약세라고 보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8월의 계절적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는 좀 8월이 좀 약세장이었던 달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2017년, 20년, 22년, 3년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모두 하락한 그런 달이 8월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8월은 좀 다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8월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7월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가격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좀 약해진 걸까요? 여전히 이제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네. 자금 유입되는 상황 자체가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월간 기준으로는 5월과 6월에는 월간으로 순유출이 있었는데 7월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 추세까지 전환되지는 못하고요. 올해 누적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53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지만 기관 투자자의 환매 부분과 신규 매수 또 거래소에 있는 현물 거래량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보유 변화 등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ETF 수급 현황이 유동성 공급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거래소 현물 매매와 관련해서 더 블록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7월 달 현물 거래 대금이 6,724억 달러인데 6월 대비했을 때는 약 29%로 급감을 했고 29% 정도가 급감을 했고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는 약 64% 정도의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 자체가 지금 물량으로는 약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모두 증가한 상황이어서 상승과 하락 양쪽에 동시에 대비한 투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바로 일방적인 상승 베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5월과 6월의 순유출로 인한 약세장 분위기에서 7월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자금 흐름이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누적 금액이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입될 것을 좀 기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ETF는 하루 기준 순유입, 그리고 이더리움 ETF는 하루 기준 순유출이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반대더라고요. 최근 기관 자금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ETF를 살펴보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이제 월간 순이익을 살펴보고 좀 기관 투자의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올해 3월, 4월, 7월만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7월의 경우 31일 마지막 금요일에 하루에만 2억 6,54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7월 전체 순유입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들이었고요. 연초 대비 누적 기준으로는 약 53억 달러가 순유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에는 7월 마지막 주를 포함해서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월과 7월 두 번만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연초 누적 기준으로는 약 11억 달러가 순유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의 ETF 강세에 대한 부분들 배경을 좀 살펴보면 블랙록이 7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을 좀 주도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이더리움이 기관용 자산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부분이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현물 ETF를 SEC에 신청한 것이 기관 수요를 좀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최근 합의로 종결하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7월 1일 출시된 로빈훗 체인이 있는데 이 로빈훗 체인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체인 활동이 이더리움 수요와 직접 연결되면서 새로운 거래 구조가 생겼다라는 부분도 이더리움에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기관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자산 리밸런싱을 좀 이더리움으로 좀 더 많이 비중을 높이면서 배분했다라는 점까지 반영되어서 7월 월간 이더리움 ETF의 좀 강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나온 이슈인데 콜드카드발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단 41분 만에 1,196개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탈취했다라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탈취됐다고 하니까 네.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캐나다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인 코인카이트가 자체 상품으로는 콜드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던 비트코인이 탈취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콜드 카드 자체는 비트코인 전용 하드웨어 콜드 월렛이고요. 이게 21년 3월 달에 실행한 펌웨어 통합 과정에서 당시 발생되었던 결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건인데 이 공격자는 말씀하신 대로 41분 만에 1,196개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비트코인 개수로는 총 1,082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탈취됐습니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는 규모가 약 980억 정도의 규모이고요. 이것이 개인 지갑에 대한 해킹이 아니고 하드웨어 지갑에서 시드라고 하는 난수를 생성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던 버그를 활용한 탈취 사례입니다. 당시 펌웨어는 시드를 생성을 할 때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 대신에 소프트웨어 난수 생성기를 작동하도록 설정한 것이 문제였는데 지갑 정보에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시드를 계산하고 해당 시드에서 생성된 비트코인 주소를 이제 거래된 블록체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실제 사용 중인 지갑을 찾아냈고 이 복구 키라고 하는 이 시드 키를 통해서 탈취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코인카이트는 관련 모델의 긴급 펌웨어를 배포했고 이번 패치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시드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미 과거에 생성되었던 시드로 생성된 지갑 주소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인카이트는 최신 펌웨어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드를 생성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있던 지갑 주소에서 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도 개인 하드웨어 콜드 월렛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 국내 하드웨어 제조사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의 안전성을 조금 공지해주는 사항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제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비트맥스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 중에서 이제 채굴업체들도 AI 데이터 센터로 좀 전환되고 또 이제 거래소 부분들도 중소형 거래소들이 조금 사업을 규모를 줄이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왔는데 비트맥스 소식은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9월 23일 날짜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신규 계좌 등록은 즉시 중단을 했고 사용자들에게는 자금을 조기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YC 인증된 계정이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거래소에 둘 경우에는 향후 보관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모기업 HDR 글로벌 트레이딩은 이번 폐쇄 부분에 대해서 더 넓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한다라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후 파이낸스와 비인 크립토의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의 장기적인 붕괴 상황, 두 번째 남아있는 법적 부담으로 인한 매각 실패, 세 번째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보험기금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제 폐쇄하게 되었는데, 비트맥스는 2014년 기준으로는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강자였으며 23년 8월 기준으로는 파생상품 거래소 9위, 시장 점유율 0.9%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0.01%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규제 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래소와 창업자를 기소를 했고 21년 합의로 1억 달러, 25년 1월 형사벌금으로 추가 1억 달러를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달에 창업자들을 사면한 상황들인데 작년 2월부터 비트맥스 인수자들을 찾고 있었지만 끝내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비트맥스가 이제 폐쇄되게 되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맥스 같은 영향력 있는 거래소의 종료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름이 많이 들어봤던 거래소가 문을 닫는 부분들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유동성 영향은 아까 시장 점유율 때문에 현재는 좀 제한적이고요. 유동성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맥스에 있던 그 유동성들이 다른 거래소로 재배치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구조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이 소수의 대형화 흐름을 좀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맥스와 비슷한 상황의 여객 거래소들은 추가적으로 폐쇄 통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최근 2개월 사이에도 당고, 비트맥스, 제퍼, 로데오, 엔트로피 등 수십 개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좀 이제 사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업계 전반에서는 신뢰도와 투명성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 심리적으로는 비트맥스와 동시에 비트마트나 어센드 EX 같은 다른 여객 거래소들도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축 상황들은 있겠지만 거래소 사업이 정리되고 재편된다는 측면에서 또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사업이 투명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클래리티 법안이 80일 넘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지연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암호업계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뉴스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인데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올해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 가족과 또 고위공직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윤리조항 삽입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8월 7일이 상원의 여름 휴회인데 이제 오늘이 4일이니까 3일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렵지 않을까 보이고요. 폴리마켓 기준 올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2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가장 중요한 호재 이벤트로 기다려왔고 올해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동안 이런 지연이 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과 리밸런싱의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나쁜 규제보다는 규제 공백이 낫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전문가께서는 이 전문 규제의 속도와 내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많이 나온 얘기인데 네. 이제 나쁜 규제와 규제 공백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번 규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산업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규제보다는 규제 공백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고 규제 자체는 속도보다는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내용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속은 여기까지입니다.